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한국 방사는 자라라고 하려고 했어요. 오! 자라랑 한국 방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같은 질이나 원단을 쓰는데 가격이 훨씬 싸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목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희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전문가 초대석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자 박진영입니다. 오늘 김민석 연구위원님 모시고 한국 방위산업,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시작해가지고 텐션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셨는데 지금 텐션을 이렇게 끌어올리신 것 같아요. 네, 8시 반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 김민석이라고 하고요. 에비에이션 위크는 미국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전문지의 유료 매체라서 아마 보신 일은 없을 것 같고 비즈항공이나 월간항공, 국방위보 이런 데서 지금 국방 칼럼과 연재하고 있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님 옆에 계시는 K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올해 내가지고 지금 이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취재를 시작한 거는 2007년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밀리터리 오타쿠로 시작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일반 시선에 재밌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 책이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본투비 밀덕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네, 전 1993년 8월 달에 밀리터리 잡지를 제 돈 모아가지고 처음 샀는데 네. 그때가 제가 8살 만으로 7세였거든요. 좀 밀리터리 게시판이라든가 인터넷 블로거 이런 걸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악명이 생겼어요. 왜 악명이 생겼냐 악명. 이제 아이돌 그룹과 이제 지금 방위 사업이 비슷하다 했는데 네. 밀리터리 오타쿠도 사실 아이돌 그룹과 비슷한 게 있어요. 왜 비슷하냐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게 있고 중요한 사업 그러니까 이제 아이돌 그룹 치면 이제 차트인이나 뭐 차트인 엠넷 쇼 같은 중요하죠. 게 있잖아요. 근데 방위 사업은 그게 몇 조 원짜리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누가 이겨야 된다. 저 얘가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보드 워리어 한 게 사실은 자료는 구체적인 자료나 영어 자료 논문을 쌓아서 하는 거지만 네. 그 양상은 결국에는 내가 이게 뭐야가 좋아야 된다. 이런 팬덤 느낌이 팬덤. 없잖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특정 전투기나 뭐 특정 장비를 사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장비를 싫어하시는 분들 저게 뭔데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팬덤이 안티가 생기게 되는 게 아마 업계 특성입니다. 너는 왜 F-35를 좋아해?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실제로 말한 뭐 70대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보면서 네. 막 성질을 내는 분도 계셨고요. 살다 보니까 더 진전이 되기 전에 저희가 방산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각자 머릿속에 개념들이 좀 다르게 지금 입력이 돼 있는데 방산이 일단 뭔가요? 방위 사업의 경우에 법적인 정의가 있지만 제일 명확한 것은 이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과 살상을 하는 집단이란 군대가 이제 직접적인 살상이라든가 파괴를 위해서 하는 무기 체계에 관련된 산업 그리고 그 무기 체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기타 부속 운영을 위한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 이렇게 있는데 방탄소년단에서 말한 방탄이란 건 방탄조끼를 뜻하는 거잖아요. 네. 방탄조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살상력을 가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군인들을 보호하고 방어. 이제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전력 지원 체계 이렇게 돼 있고 탱크, 미사일, 비행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폭탄을 터뜨리거나 폭약으로 이제 특수한 파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거는 무기 체계 이렇게 들어가고 아무래도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기 체계가 굉장히 많이 더 중요하고 전력 지원 체계라고 하는 뭐 이거는 이제 병사들이 쓰는 뭐 신발부터 해가지고 지원 장비 뭐 심지어 뭐 병사들이 사는 집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무기 체계 중심으로 포커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산이라는 업이 굉장히 광의의 방산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좀 협의. 좀 좁게 보는 방산,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진격의 K 방산이잖아요. 기자님의 책 K 방산에 투자하라의 이제 머릿말 제목이기도 해요. 사실 이 방산 뉴스는 요즘 들어서 저희 투자 얘기로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낯선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또 K 방산이 왜 잘 나가는지, 한국 방산이 왜 세계 순위권에 이제 막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일단 잘 나가지 못했던 때와 지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만 해도 방위 사업이라든가 이 국방 쪽은 거의 마이너 중에 마이너였어요. 주식이든 아니면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든 방산 수출액이 10억 달러 돌파한 지가 20년이 되지 않았고 2, 30억 달러인데 언제 한번 50억 달러 넘어가냐 뭐 이렇게 업계인들한테 이야기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95억 달러, 2022년에는 173억 달러, 2023년에는 135억 달러, 올해는 100억
100억 달러를 기본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수출이 증가해가지고 이 방위 사업이 주목받는 거예요. 이 내수 사업은 사실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네. 그리고 이런 수출 증가세 때문에 이제 국내 7개 방산기업 그러니까 탑 1부터 탑 7까지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조 원이 대충 어느 정도냐면 그 7개 상위 7개 그룹이 수주 잔량이 그래서 5에서 7년 이상 남아 네. 있다. 그러니까 주문이 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방산업체 순위라든가 방위사업체 뭐 방산 수출 이런 거 조사를 할 때 이번에 전 세계 탑 100 방위사업체에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4개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 이 4개 회사의 그 전년 대비 성장률이 39%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4개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요새 좋죠. 엄청 이게 좋죠. 다 성장률이 엄청나고 빠른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방산이 아직도 그 전통적인 제조 산업을 능가한다고 볼 수 없지만 성장세가 빠른 것 때문에 주목받고 이렇게 경제에서 포커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기존의 한국 제조업은 워낙에 큼직한 곳들이 많이 있지만 여긴 좀 주춤한 느낌인데 방사는 혼자 이제 뚫고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네. 우리나라 수출도 중요한 나라잖아요. 네. 앞으로 혹시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 아닌가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네. 그쵸? 다만 이제 방위 산업이 성장하고 이제 한 어떤 나라에서 방위 사업이 최고는 아니지만 상위 사업이 된다는 건 사실은 좀 이면이 있죠. 왜냐하면 다른 제조업 산업들이 우리가 성장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받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네, 슬프죠. 그다음에 세상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세상이니까 이게 좀 세상이 불안정해져서 주목받는 주식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냥 웃고 얘기할 수는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처음부터 한국 방산이 요즘처럼 이렇게 주목받지는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전통의 강자들이 있었을 것 같고, 저도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세계 매출의 9위 이 정도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1위에서 8위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강자가 누군가 있다는 건데 그런 강자들이 있는 와중에도 한국 방산이 뚫고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일단 먼저 저희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9위인데 9위 위에 있는 8개를 하는 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그다음 독일,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옛날에 잘 나갔던 그러니까 거대한 재고를 가지거나 식민지를 가진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방위 산업보다 지금 잘 나가는 국가들 중에 거의 뭐 이스라엘이나 터키 뭐 이런 국가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G7 국가에다가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인데 아, 우리는 핵을 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강대국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제 방위 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특한 케이스인 건 맞는 거죠.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케이스가 아주 없진 않은데 한국이 독특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철저한 정부 주도로 시작됐습니다. 1970년 박정희가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자신의 영구 집권을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생각한 게 방위사업 육성, 자주국방이었거든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었을 때 우리는 군인들은 이렇게 말했었다. 아, 무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북한군한테 졌다. 근데 그 무기가 없었던 이유는 미국이 팔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음.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너무 많은 무기를 주면 한국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서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전쟁이 나니까 이게 무기가 부족해가지고 밀리고 이러는 건데 이런 기억들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박정희 정권에서는 자체적인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왜냐? 살라고 하니까 안 파는 게 너무 많아요. 대한항공에서 프랑스에서 이제 항민항기를 사오는데 사오는 김에 미사일도 같이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딜이 굉장히 오, 많았습니다. 네. 요거를 이기기 위해서 이제 자주국방 그래서 스스로 무기를 만들자는데 이게 아무래도 맨 땅에 헤딩으로 그냥 무조건 하고 못하면 너 감옥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공업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만든 초기 장면들은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고 네. 두 번째 장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방산이 성장하게 된 두 번째 네, 계기는 계기. 노무현 정부 때 방위사업청이 개청했어요. 방위사업청이 생기기 전에 방산비리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맞아요. 사실 됐거든요. 이렇게 떠오르긴 예, 했어요. 방위사업이 개청되고 나서 방산비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이제 방산구매 프로세스라든가 방산비리에 대한 검사 조건 그다음에 이제 입찰이나 심사 과정에서 많이 투명화가 되고 이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때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내부를 하면 그게 성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성능 평가라든가 가격이 어떤지 심사를 하고 나서 우리 무기의 경쟁력이 좀 생긴 게 두 번째. 두 번째 장면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우리가
공급을 방산 수출이 굉장히 폭증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팬데믹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성에 대해서 나중에 뭐 말할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소모전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미국이 진행한 전쟁과 다르게 재래식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전쟁. 원래는 이제 미래 전쟁은 재래식 무기 없고 막 다 레이저 빔 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재래식 무기 생산망이나 공급망이 우리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특히 중요한데 팬데믹 때 많이 무너졌어요.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방산의 특징 그러니까 납기가 빠르고 생산 능력이 좋고 공급망이 안정돼 있다. 이게 잘 조화가 돼가지고 지금의 방산에 성공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어떤 몇 가지 계기들이 있었네. 시작할 때는 이제 박정희 때 뭔가 국가 주도로 이제 끌어와가지고 어디 싹싹 끌어 모아가지고 창원같이 입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키웠던 적이 있었고. 네, 실패하면 감옥도 보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이 다 예,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때 이제 방산 비리 같은 문제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투명화 시키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끝나고 직후에 다른 나라들 공급망 망가졌을 때 한국에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다 맞춰주겠다 하는 그런 게 통했던 적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한국 방산업도 이제 우리가 K 하면 떠올리는 것처럼 해외에서 한국 따봉 할 정도로 뭔가 빠르고 잘하는 그런 구석이 있나요? 빠르고 잘한다는 게 맞는데 이게 일반 상품에서 빠르고 잘한다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전쟁 위험이 높아질 때 무기를 사는데 인도 시기가 빨라야 되는데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나 뭐 부동산 이런 거랑 다르게 굉장히 준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뭐 만약에 이제 전투기를 하나 산다는데 준비하는데 5에서 10년, 뭐 입찰하는데 2년, 구매해서 인도 받는데 한 5년 뭐 그래서 한 15년 걸리는 사업들이 네. 있고 기본적으로 방위 사업에서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작하는데도 오래 걸려요. 모든 뭐 탱크, 비행기, 군함 다 사람이 수제작합니다. 이게 명품 차랑 똑같이 그 자동화된 라인 없이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서 부품 하나씩 넣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팔리는 무기치 탱크나 비행기 이런 것도 뭐 1000대, 뭐 2000대, 그렇게 뭐 나가지 않으니까. 탱크는 뭐 많아봤자 한 3, 4천 대 이런데 요 정도로 되면 자동차로 치면 이게 한정판 자동차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제작과 제작 공정이 긴데 우리 한국은 그중에서도 베스트로 수제작과 공정이 빠르고 그다음에 인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창원에 보면 하나에어로뿐만 아니라 뭐 STX 엔진이라든가 같은 공간에 여러 가지 방산업체들 모여 있어서 직접의 이익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뭐 엔진은 뭐 그리스에서 사오고 조립은 엄청 오래 핀란드에서 하고 걸리겠네요. 해서 이런 공급망이 분산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단일한 한 국가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하고 부동산처럼 빨리빨리 인도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테슬라하고 부동산 너무 빨리 인도되는 물건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나올 때부터 요런 지금 제가 툭 하고 질문을 드리면은 정말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 자, 그렇다면 특히 K 방산에서 잘 나가는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가 있을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들 수 있습니다. 자주포가 뭔지 일단 그부터 설명을 네. 하자면 대포가 있는데 그냥 대포를 현대전에서 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은 대포가 발사를 하면 그게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이 반격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포를 쏘는데 적이 반격한 걸 피한 거나 우리가 그 대포를 쓰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있어야 되니까 철망이나 장갑으로 이제 둘러쳐져 가지고 보호되고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포. 그래서 자주포, 셀프 그래서 무빙하는 자주포. 네. 그래서 자주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 점유율 36% 이상을 점유를 해가지고 자주포 판매 항목 그러니까 최근 20년간 판매된 자주포 중에 제일 잘 팔린 자주포예요. 요것도 계기가 있는데 이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연평도 포격전 때 그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북한의 이제 포격 공격을 받았을 때 진지가 불타고 이런 데서도 K9 자주포에서 이제 대응 사격하고 이게 굉장히 이미지가 좋게 외국에 알려져가지고 수출이 시작됐거든요. 요런 게 좀 아무래도 좀 주요 아이템이라 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전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전투기라는 건 뭐냐면 전투기는 원래 적 항공기랑 싸우는 거고 제일 비싸고 좋은 건데 그 중에서도 좀 엔트리 그러니까 차로 치면 소형차 뭐 이런 거예요. 소형차지만 운용 유지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돼가지고 중동, 남미 쪽에 많이 이제 그 프로포션이 많이 돼가지고 6개 국가에 80대 이상 판매되는데 전투기는 한 대가 굉장히 비싸요. FA50 전투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제일 싼데 이게 한 46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460억에서 500억 정도요? 아, 그러면 아주 싼 가격입니다, 이거. 아, 정말요? 네, 제일 비싼 걸로 치면 이제 미국 로키드 마틴 F-35A 같은 경우에는 1,500억에서 1,700억 한대 이런데 네. 그거를 이제 한 명이 조종하고 날리고 하는 거죠. 그럼 국가에서 구매하는 거죠? 예, 모든 무기체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국가에서 구매를 하는 거고 그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던 것 같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뭐 자기만의 군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이제 현실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럼 정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각 정부에서 국가에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와요? 그냥 현금으로 사와요? 아, G2G 구매랑 G2B 구매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구매를 사올 때는 현금으로 사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FMS라는 구매 방식이 특수한 구매 방식인데 이게 정부 간 구매예요. 원래는 해외 업체에서 우리나라 정부랑 같이 계약을 한 건데 정부랑 계약할 때는 대금 지불을 어떻게 하냐? 미국이랑 계약할 때 미국 채권으로 지불합니다. 어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 연준에다가 예치해둔 금액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정부랑 한국 정부랑 무기 구매를 할 때는 그 대금에서 그 연준에 있는 한국이 정부가 소유한 한국 채권, 미국 달러 채권을 지불해가지고 가면 이게 거래가 되는 거죠. 아우, 좀 신기한 방식으로도 하네요. 저도 막 이게 워낙에 큰 거래니까 약간 물물교환처럼도 하나 막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물물 교환하는 사례가 있고 이런 게 대표적인 방산 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랑 특수 관계라 가지고 전투기를 팔 때 유전을 받았어요. 네. 유전 몇 개를 받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전투기 값을 대신하겠다. 이게 그 전 세계 최악의 방산 비리 중에 하나인 아야마 결의라고 한 50년 동안 방산 비리 있어가지고 영국 정부가 막 난리가 났는데 아. 비리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더 그런 제가 저 또한 어떤 유전을 지금 건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유명해진 이유가 불타는 그런 와중에도 자주포가 이렇게 잘 열심히 좀 이렇게 작동하는 게 해외에서 보기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 떠올랐던 또 에피소드가 스탠리 텀블러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예. 그거 비슷하죠. 예, 불타는 차 안에서도 스탠리 텀블러가 이렇게 안에 이제 얼음까지 그대로 있는 그런 사진이 이제 바이럴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졌다. 자, 그래서 그래도 조금 더 친숙하게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자꾸 비유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돌 얘기도 했고 또 스테디셀러는 뭐가 있는지도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폰 시장하고도 좀 이제 좀 대응을 해서 말씀 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요, 애플, 뭐 삼성,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타겟 고객의 페르소나라는 게 또 있고 소구 포인트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곳은 실용성, 어떤 곳은 진짜 디자인 이렇게 다른데 한국 방산의 그 브랜드 이미지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 스마트폰 이야기 하는데 제가 참 실수를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한국 방사는 잘하라고 하려고 했어요. 오히려 너무 이게 재밌어요. 좀 몇 시간 고민하다가 나온 건데 딴 게 아니고 자라랑 한국 방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성비가 좋습니다. 같은 질이나 원단을 쓰는데 가격이 훨씬 싸죠. 물론 이제 자라도 요새 브랜드가 SPA가 맞나 싶을 정도로 높아갔지만 맞아요. 그래도 다른 브랜드 그러니까 SPA가 아닌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두 번째로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 명품 브랜드라든가 네. 뭐 업체랑 할 때 그것처럼 한국 방위 사업도 혼자서 큰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가령 FA50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그 경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일 큰 방위 사업인 로키드 마틴 사와가 협력을 해가지고 네. 우리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전투기를 사올 테니까 대신에 전투기를 만드는 기술을 좀 이전해줘. 이렇게 해서 로키드 마틴이 니들이 뭐 한다고 만들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기술자를 좀 보내가지고 해줬어요.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게 FA50 전투기.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과 협력을 해서 만든 게 들고 두 번째로 순식간에 많이 빨립니다.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신상 나오고 하는 그렇죠. 것처럼 한국 방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소유자가 우리 그 기본 소유는 항상 이제 어느 나라든 다 자기 나라 군대를 먼저 위해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요거기 때문에 한 우리나라 군대가 요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개량형이란가 아니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거고
스마트폰을 비유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나싱 정도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아. 나싱이 어딘지 모르실 거라 가지고 네. 굉장히 제가 죄송한데 결국 핵심은 이게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그러니까 CPU가 비슷하고 램이 비슷한데 딱 경쟁자에 비해서 더 싸다 이런 식으로 이 기교 우위적인 그 특징이 있고 대신에 한국 방위사업은 지금 기술 이전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최고 성능 아니면 초최신 무기들에 대해서는 팔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한국 방산이 잘 나가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국방 선진국이 내놓은 무기가 네. 조금 더 세대가 높아지고 성능이 더 높습니다. 다만 이제 걔들은 높아진 성능만큼 가격도 비싸니까 우리는 그런 최고의 시장이 아니라 약간 엔트리급 시장, 그 가성비 시장 이런 걸 많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장에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한국이 포지셔닝하는 그 시장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몇 가지 독보적인 것들이 있고 아직 그 갈 길이 먼 것도 있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엔트리급 시장에 들어갔는데 네. 엔트리보다 조금 큰 그러니까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중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핀으로 꽂혀 있는 KF-22 전투기가 아, 있어요. 맞다. 저것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전투기의 핀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 FA50보다 조금 더 크지만 세계 최고의 성능이나 크기를 가진 건 아니라 가지고 약간 그 실무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사회초년생이 이제 차를 뽑을 때 할 만한 그런 아반떼 정도의 자동차 이런 거에서 수출을 노리고 있고 반대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는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국가 기밀 말할 수 없지만 공격 그러니까 미사일과 방어 미사일을 합치면 대략 세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1000단위 이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한 세계 2, 3위 정도 돼요. 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네,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사회초년생을 위한 엔트리급 그 승용차로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또 순간 제 머리를 스친 궁금증. 이런 무기 이게 방산업에서 뭔가 구입을 할 때도 보테보테병 같은 게 있나요? 무슨 병이요? 보테보테병. 아,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들이 차 산다고 할 이제 때 이해했습니다. 네, 예. 나중에 실제로 페라리 사라고. 실제로 있고요. 그 뭐냐면 옵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마 방사에 좀 관심을 가졌던 분들 중에서 최근 주목한 게 폴란드 수출한 건데 폴란드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탱크를 우리나라한테 살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K2 전차 마음에 안 들어. K2 전차 52톤인데 65톤으로 늘려줘. 얘네들 바퀴도 하나 늘려가지고 길이도 1m씩 늘리고 장비도 꽉꽉 다 채워가지고 그래줘야 우리한테 입찰을 할까 말까 해. 이렇게 했다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필요 없고 제발 빨리 1년 안에 배송해 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닥달을 해서 기본 사용으로 했는데 기본 사용으로 쓰고 이제 다시 또 업그레이드를 하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드론도 잡아야 되고 무기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줘 옵션을 했는데 또 비싸면 또 안 사요. 그래서 요런 치열하게 옵션을 선정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성능을 넣는지에 따라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협의하는 기간이 걸리고 그래서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어디 팔린다더라 어디 수출된다더라 이러면 이야기가 나오고 짧으면 2년, 길면 5년에서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테보테병의 끝이 보통 나는 원래는 모닝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페라리 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방산업계에서도 에르메스, 람보르기니, 페라리처럼 초고가 럭셔리 브랜드도 있나요? 네, 아무래도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 요새 좀 주가가 안 좋긴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제품 중에 F-35 전투기 지금 우리나라가 40대를 구매하고 지금 20대를 추가 구매하는데 이게 1,500억 이상이 한대. 전투기가 한 명이 타는 무기 중에서는 제일 비싸니까 이게 아마 이제 애니메이션 치면 건담이 있는 세상이었다면 건담 가격이었을 것 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최고 럭셔리하지만 반대로 전 세계 지금 전투기 시장에서 1위를 하기도 합니다. 제일 비싼 게 제일 잘 팔리는 시장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게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어떻게든 이걸 구하고 싶다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거 전투기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방력. 그 적국 아니면 이제 전쟁이 날 때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잘 팔리고 싼 거라고 해서 무조건 잘 팔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 가격에서 그냥 우리 예산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고민을 하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시장이 자동차 달리 럭셔리카 구분과 이제 엔트리카 구분의 생산량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 피라미드일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전이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잘 팔리는데 라인메탈이라고 요새 지금 유럽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 만드는 그 레오파르트 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네. 흑표 전차 가격이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대신에 그 전차는 이제 검증되었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전차보다 2~3배 비싼 전차가 있어도 그 전차가 완전히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시장 경쟁력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도님도 자, 이 주제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다고. 아, 사실은 재미없는 게 맞고 제가 열심히 하는 거. 그 최대한 그래도 이제 어피티 독자분들한테 저도 이제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서로 그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맞아요.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최고입니다.